오늘의 머릿말. 사랑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이기만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계급에 대한, 제도에 대한, 외로움과 슬픔에 대한 수많은 사건의 원인이 되고 또한 그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그릇이 됩니다. 사랑으로 뛰어넘는다고 말하는 수많은 제약은 사랑이 아니면 뛰어넘을 도리가 없는 까마득한 높은 벽일 때가 많고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오늘은 낭독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녀는 그들의 만남이 처음부터 오류에 근거했다고 생각했다. 그녀가 그날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던 안나 카레리나는 토마시를 속이기 위해 그녀가 사용했던 가짜 신분증이었다. 그들은 서로 사랑했는데도 상대방에게 하나의 지옥을 선사했다. 그들이 사랑한 것은 사실이다. 오류가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행동 방식 혹은 감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공존 불가능성에서 기인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왜냐하면 그는 강했고 그녀는 약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말하던 중 30초쯤 말을 멈추었던 둡체크 같았고 말을 더듬고 숨을 돌리고 말을 잇지 못했던 그녀의 조국과 같았다.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는 카레닌이라는 이름의 개가 나옵니다. 그 카레닌이라는 이름이 바로 안나 카레니나에서 온 것이고요. 소설이 또 다른 소설에 인용되면서 또 하나의 맥락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 이야기와 인물이 세상 둘도 없이 구체적이면서 일반적이라는 뜻이겠지요. 고전 벽돌책 이야기? 이분 아니면 얘기할 사람 없죠. 박혜진 편집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음사 해외문학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이제 또 출판사에서 서울국제도서전 준비하는 시즌이 됐어요. 네. 그리고 제가 올해 영장을 받아서 도서전 담당자가 되어서 네, 아무래도 바쁜 봄을 보내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도서전 가는 분들한테 이 민음사 부스 네. 이번에 뭐 했을까? 어떤 분위기일까? 부담돼. 이게 다 하나하나가 되게 관심거리여가지고 네. 아마 올해 가서 보셨는데 별게 없다. 그러면 박혜진 편집자님을 저주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이게 너무 부담이 돼서 딱 당첨이 되는 순간부터 혼자 막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그리고서는 이 아이디어라는 게 너무 혼자 끙끙대면 결국에는 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제 팀 회의 시간에 말한 거예요. 네네. 근데 너무 이제 차가운 비난으로 돌아왔어. 무슨 얘기를 하나 해도 들어보실래요? 요즘 왜 중국 여행 많이 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중국 여행이 예전에는 사실 일본보다 조금 덜 선호하는 지역이었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상해나 충칭으로 여행 가신다. 네. 근데 이제 거기에는 이제 체험이라는 요소가 있는데 그 왕홍 체험처럼 네. 이 체험의 특징은 그냥 뭔가를 벌써 짜게 식어서 붕따 우 제발 팀장님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왕홍 체험처럼 우리도 그 제인 오스틴 그 바스 축제가 있어요. 알아요. 아시죠? 예. 그것처럼 우리도 코스튬을 빌려줘서 그 고전 속의 인물이 되어보는 그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이런 거를 막 던졌는데 네, 지금과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죠? 재밌을 것 같지 재밌을 않아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걸 응원해서 만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좀 응원해주세요. 민음사 네. 홈페이지나 그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네, 맞아요. 네, 제가 박혜진 편집자님 아이디어를 들었는데 제인 오스틴 소설 주인공 체험. 왕홍 체험 원한다라고 하시면 약간 가능성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완전 묵살당했거든요. 아니 근데 재밌을 것 같기는 해. 그리고 일단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진 찍는 건 무조건 공유된다고요. 그리고 일단 그 코스튬을 입으시고 또 여러 부스를 도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 되면 아니 자연스럽게-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네? 그럼 옷을 몇 벌을 준비하실 예정인 거예요? 저희 팀장님하고 똑같은 질문.
세탁을 어떻게 할 거냐? 네. 그건 다 업체가 있으니까 저희 상상만 한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네, 얘기한 네. 건 아니고, 근데 생각한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 굉장히 캐릭터별로 사이즈별로 다 있어야죠. 아니, 당연히 결과적으로 약간 할로윈 파티 같이 되는 거 아니야? 다양한 캐릭터와 다양한 작가. 그러니까 이 체험의 핵심은 뭔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네. 배워보는. 된다. 아니 이런 수준의 대화를 하면서 제가 브레인스토밍을 혼자 하고 있어요. 제 자리에 아니, 앉아서. 근데 재밌는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로 기대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디어라면 다음번 출연하실 때도 한번 제가 하나 더 갖고 와볼 거예요. 투표를 해주시면 네네네. 네,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진짜 많은 채널에서 네. 박혜진 편집자님의 활약을 볼 수 있는데요. 어. 특히 최근에 그 머니그래피 채널의 비주류 초래석 네. 나오신 것도 진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혹시 인기를 실감하시는지 또 다양한 채널들에 출연하시면서 느끼신 차이점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걸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양한 채널들에 출연하면서 느낀 점이라고 하면 사실 저도 이제 그 한 회사를 10년 정도 다니고 또 이제 과장을 달다 보니까 약간 고였다고 할까요? 네. 네. 맞아. 아, 예. 아니라고 해주시겠어요? 예. 고였죠. 그래서 예. 고인 면이 네. 있거든요. 약간 그 고여서 왜 녹색으로 탁해진 녹색으로 탁해진 그 물인 거죠. 왜냐면은 계속 이제 또 비슷한 그런 직업군과 결의 분들을 맞아요. 만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점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채널에 출연하면서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또 그 이렇게 뭐 그 현장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이렇게 댓글 같은 거 보다 보면 맞아요. 또 이제 뭐 미음사 TV라던가 제가 원래 이렇게 출연하던 그 채널하고는 완전히 다른 댓글들이 달리는데 물론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그 사이에서 되게 저 자신의 어떤 틀이나 편협함 같은 거를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서 되게 뭔가 재밌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는 점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항상 이를테면은 뭐가 어떤 사람이 유명해진다. 어떤 콘텐츠가 이제 하이비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좋다는 말만 있으면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욕이 붙으면 그때부터가 진짜. 왜냐하면 이 욕이 붙는다는 거는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네네. 예. 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미음사 TV에서 아마 네네, 보시는 네. 분들은 이미 이 채널도 알고 편집자님도 알고 이 채널 성격도 알고 콘텐츠 성격도 알고 아마 책도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일 텐데 비판적인 얘기가 붙을 때는 뭔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알고리즘에 떠서 그냥 클릭해 봤는데 이건 뭔데?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올라오면은 엄청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됐다. 됐다. 아 이거다. 이거다. 이제 뭔가 이 내가 올라가는 알고리즘이 나랑 관계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낯설어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밌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정말 민경 편집자님과 혜진 편집자님 네. 너무 친구처럼 친구죠, 잘 친구. 모르는 사이인데 되게 친구처럼 혼자 내적 친밀감 느끼고 네네네.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감사합니다. 싶었고요. 아마 리딩 케미스트리 들으시는 분들도 다 너무너무 재밌게 네.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고맙습니다. 있습니다. 지난 월간 케미스트리 시간에 등장했던 재미있는 질문을 편집자님께도 여쭤볼까 하는데요. 이겁니다. 애인이 나한테 러브레터를 써줬는데 알고 보니 AI가 써준 것이었다면? 제가 이 대본을 미리 주셨잖아요. 근데 이 질문이 있는 것을 보고 리딩 케미스트리 질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갑자기 확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AI가 써준 것이었다면? 저는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용서할 수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용서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뭐 물론 AI가 글을 쓸 수 있죠. 뭐 업무용 글이라던가 뭐. 근데 사실 편지라는 거는 없어도 되는 글이잖아요. 그쵸. 쓰지 않아도 되는 건데 굳이 써줬는데 그치. AI가 써줬다는 거는 이건 완벽한 기만의 의도가 있고 그리고 저는 진짜 편지를 약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넘어서 좀 신성시한다고 해야 될까? 저한테 편지를 써준 친구들은 만약 이 컨텐츠 듣는다면 깜짝 놀랄 것 같은 게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편지부터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전량 보관하고 있어요. 음침해. 음침 아, 박혜진 선생님. 제가 약간 종이 모으는 거 좋아해서 네. 중학교 때 예, 시험지도 맞아요, 하나도 맞아요. 안 버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 친정집에 가면 장롱 하나가 그렇네요. 그렇게 캐비닛처럼 네, 되어 있는데 지류가 다 네,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편지들이 다 있고 가끔 봐요. 가끔 이 친구가 이런 말을 나한테 했었네. 와. 근데 그거를 보는 게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러브레터를 써줬는데 AI가 써준 것이다? 이거는 너무 여기서 제가 뭔가 또 부연을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제가 뭔가 너무 이 박혜진 편집자님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근데 편집자님은 출판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네. 10년 차 네네. 편집자인데 네네. 저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이에요. 일절 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읽은 책은 교과서였어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무것도 읽지 않고 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을 고백하고 싶은데 서툴러. 아무리 10번쯤 써봤는데 너무 초등학생 같은 편지만 나와. 좋아합니다라고 쓰고 나니까 쓸 말이 한 마디도 없어. 네.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어. 네. 그래서 생각을 하다 AI가 쓰면 뭔가 번듯하게, 번듯하게 네. 좀 이렇게 우아하게 네. 말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너무 미숙한 상태로 이 편지를 쓰는 것보다는 부끄러워서 좀 괜찮아 보이게 이 AI가 쓴 편지를 주는 게 받는 사람의 기분에 더 만족스러울 것 같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AI에게 부탁을 했다. 박혜진 편집자님에게 편지를 써달라. 제가 혹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게 매력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좋아합니다. 조에 받침 없어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왜냐면 그게 어떤 그 말의 유려함과 진심이 사실 별 관련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 이상하게 이렇게 좀 말이 눌변일수록 좀 발음이 안 좋고 말을 잘 못할수록 더 진정성 있게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있어. 그래서 이 편지를 멋들어지게 쓰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아예 불필요한 것이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맞춤법 다 틀려가면서 써주는 편지가 진짜다. 그 편지를 받고 싶어요. 저는 지금은. 변태.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답니다. 이 편집자님은 네. 직업이 네네. 글을 다루는 일을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뭐냐면 가장 고도로 정제된 글만 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뛰어난 뭔가를 해서 감동시키겠다. 이걸 생각하실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투박하더라도 진심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직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투박하더라도가 아니라 그 투박함이 킥입니다. 그걸 쫓으세요. 그거를 쫓으셔야 아마 감동을 주실 네. 수 있지 않을까. 꼭 제가 아니더라도 똑같은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진짜 러브레터는 서툴수록 좋다. 네. 이제 뭔가 수식이 들어가는 순간 그쵸. 딱 깨요. 네. 이런 분과 네. 오늘 저희가 사랑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박혜진의 고전독질 코너에서는 고전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의 줄거리나 전체적인 설명은 생략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깊게 다루는 코너인데요. 오늘 박혜진의 고전덕질 5번째 시간에는 안나 카레니나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작품을 다루고자 하신 이유부터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안나 카레니나를 내가 왜 좋아하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안나 카레니나라는 인물에 이렇게 맞춰서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사람을 한 사람이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한 사람이고 이제 그게 매력적이니까. 근데 이게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읽었을 때로부터 시간이 꽤 지나서 네. 최근에 이제 연초에 이 작품을 다시 읽으면서 근데 내가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라고 생각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이유가 바뀐 거예요. 예전이랑 좋아하던 부분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그 안나랑 브론스키랑 눈이 딱 맞아서
막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쵸. 곳으로 막 가는 그 대목을 제일 좋아했다면 지금은 그 여기서 돌리 있죠, 돌리. 그 올케, 안나 카레니나 올케가 그 사랑에 빠진 안나를 바라보면서 자기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그래, 그래. 거기 좋아. 요 대목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대목이 재밌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느낀 게, 뭔가 그 사랑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너무 재밌다. 네. 이게 바로 안나 카레니나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루고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축약해서 말해본다면 그 사랑하지 않을 때 사랑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이유 그거를 안나 카레니나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사실 안나는 사랑의 처음과 끝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랑의 시작은 두 사람 당사자 두 명보다 제3자들이 더 맞아요. 쉽게 눈치를 채요. 그리고 사랑의 끝에는 안나와 브론스키의 어떤 합의보다 안나의 독단적인 판단? 이것이 되게 중요하게 끝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이라는 거는 두 사람의 엄청난 이제 뭐 대화이고 소통이고 교감인 것 같지만 처음과 끝은 사실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이 사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인물들이 이 사랑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도 재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됐다. 그쵸. 많은 분들 신사동 시몽인이 어쩌니 하시지만 사실 저는 여기 이미 관객으로 있는 한 명이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질투와 시기 그리고 너무 심한 불장난을 하면서 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내 삶에 대한 안도감 이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흥미로워서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보고 싶었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그 불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느끼는 안도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이 아닌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일단 구경꾼인데 약간 팝콘각인 거죠. 말을 하자면. 예. 그러니까 맛있는 걸. 나는 여기서 안전한 자리에서 그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곧 저것은 좋지 않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걸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그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는 사람, 읽는 사람이 그런 위기에 처한 이 등장인물들이 경험하는 극단적인 이 감정의 진폭을 재미있어 하면서 구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사랑에 빠진 사람, 안나, 뭐 브론스키 이런 입장에서 막 이렇게 불같은 사랑을 하고 이게 지금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이런 어떤 절박한 느낌 이게 너무 좋아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이제 이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고 그걸 동경하는 마음보다는 이제 그거는 좀 피곤한 것 같고 그래도 그래 이런 얘기 좀 재밌는 것 같아라는 식으로 한 발 떨어져서 이야기를 관조하는 느낌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나이 먹는 것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랑 이야기로서 이제 이 안나 카레니나라는 작품도 굉장히 흥미롭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흔히 얘기하는 그 불륜 소설들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작품들이 뭐 보바리 부인이나 안나 카레니나 같은 작품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왜 사랑은 이렇게 제도 바깥에 있을 때 더 격렬하게 불타오르는가 하는 것들 역시 이 관심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기혼자 입장에서 말씀을 먼저 한번 드려보면 진짜 많이 물어봐요. 제 친구들이 제가 뭐 5명의 친구가 모인다. 그럼 3명이 결혼 안 했고 한 2명 정도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좀 빨리 결혼을 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많이 물어봐요. 정말 이제 사랑을 하면 그게 이렇게 감정이 좀 시드느냐라고 물어보면 일단 그냥 보편적인 관점에서 저의 어떤 개인적인 상황이 아니라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애초에 사랑이란 감정과는 상관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이거는 어떤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상황에 놓이도록,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면 그 아이가 어떤 사회적인 보호망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도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자라도록 설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한 감정에 대한 고려는 사실 아예 없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재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만든 재산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나의 핏줄을 가진 사람한테 이어지게 만드는 그 고리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고도의 그런 어떤 금전적인 계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제인 오스틴 소설 뭐 오만과 편견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그냥 돈 얘기하고 시작하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 이사 맞아. 왔는데 그 사람 재산 연수 꽤나 있는 남자에게. 네. 연수 얼마래 이 얘기 나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속물이고 이런 게 아니라 부르주아의 결혼이라는 원래 그런 것이다. 자, 그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어쨌든 경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시작을 한 거고, 여기에 애초에 감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 보니까 사실 이 경제 공동체는 계속돼야 되잖아요. 시간과 상관없이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감정이라는 거는 생겼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음식처럼 그냥 제일 맛있는 과일이 제철 과일이잖아요. 제철에 제일 맛있고 이제 그 다음 철이 되면 없어야 되는데, 이 결혼이라는 거는 이 제철 과일을 약간 레토르트로 썩은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썩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과 썩은 거 아니에요? 썩어야 마땅한 음식을 레토르트로 가공하는 거죠. 레토르트라는 표현도 사실 봐준 거고 거의 우주 식량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죠. 갈아서 분쇄해서. 그래서 이 제도 안에서는 그 감정이 약간 제철 과일처럼 싱싱할 거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 반지가 없는데 그 결혼 반지의 의미가 변하지 말자라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변하지 말자라는 말 속에서 무조건 변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변했나요? 변하지 말자라고 말하는 순간. 그래서 변하자. 괴변이잖아요. 난 이런 게 싫어. 아니, 제 말. 괴변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결혼 들어보세요. 반지를 끼고 싶지 않았다. 아니. 진짜. 일단 변하자. 잘 변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해서 반지가 없었던 거고, 그럼 이제 제 친구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너는 뭐 변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진짜 말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약간 이게 또 반대라고 하실 것 같은데, 약간 이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저의 어떤 아주 개인적인 취향인 거예요. 뭐냐면 왜 우리가 배우분들 얘기할 때 흔히, 그러니까 남자 배우분들 얘기할 때 흔히 두 가지 종류로 얘기를 합니다. 약간 남친 재질, 그리고 또 약간 이 남편 재질. 외국 배우를 얘기하거나 한국 배우를 얘기하거나 항상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 나가는 거죠. 제가 영화 기자로 아니, 25년 동안 일했는데 이런 식으로 남자 배우를 구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 남편 재질에는 뭐 지진이님, 박해일님, 약간 뭐 엄태구님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냥 남자 보는 취향이야 이거. 아니야.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친 재질에 약간 좀 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약간 톡톡 튀는 분들, 이런 분들 들어가는 건데. 누구죠? 그러니까 나머지 여집합. 근데 제가 항상 원래도 그 남편 재질인 분들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나가는 건가? 근데 이게 좋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똑같은 사람이 남자친구일 때보다 남편일 때 더 뭔가 근데 그 남자가 내 남자다. 그 남자가 내 남자다. 왜냐면은 이게 항상 이런 아침 드라마나 이런 불륜 소설 보면 너무너무나 매력적이고 까리한 그 상간남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이쪽보다 그 남편 쪽이 그 약간 머리에 까치집 짓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하는 그 남편 쪽이 저는 조금 더 매력이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약간 뭔가 이렇게 당하고 막 카레닌이 막 얻어터지잖아요. 근데 화가 잔뜩 나 있잖아요. 그 모습. 약간 뭔가 잔뜩. 그래, 나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 그죠. 그게 더
취향이라서 저는 그냥 이쪽이 취향이었다. 그냥 변태인데 그 취향이 만족되는 사람 살고 있다. 늘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남편 느낌 이거 좋아한다. 네. 아니 진짜 이 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작품은 결국은 이 인물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이 카레닌 같은 경우도 참 이런 소설들을 읽을 때 좀 마음이 복잡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특히나 이렇게 뭔가 불륜이 막 소설 속에서 네. 막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경우에 보통 이제 불륜을 할 때는 이 주인공 중에 결혼한 사람이 있다면 그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에 대한 어떤 불평불만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불평불만에 마치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죠. 이 사람이 뭐 어떻게 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힘들고 이런 얘기를 막 시시콜콜하게 외롭고, 해서 외롭고 힘들고 사실 나는 혼자 사는 건 똑같고 막 이런 음.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이 일종의 합리화를 네, 하는 네. 거죠. 그리고 이제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매력적인, 네, 네. 젊고 매력적이고, 다정하고, 또 다정하고 뭐 다 헌신적이고, 가진, 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 양쪽을 대비시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안나 카레니나에서는 그 대비 물론 대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 대비하는 게 어떤 개인적인 매력을 대비해서 보여준다기보다는 이 각자가 표현하고 있는 혹은 대표하고 있는 어떤 가치, 인간군상? 예, 가치. 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보면 어떤 쪽에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이해하거나 더 마음이 기우는 경우들도 있고. 카레닌이 그러셨어요 혹시? 저도 카레닌 되게 저도 사실 좀 놀란 게 저도 카레닌 좋아하거든요. 전 레빈보다 솔직히 카레닌 편이거든요. 저도. 봐보세요. 우리 겹친다니까요. 이게 원래 레빈이 저기 톨스토이 자케잖아요. 네. 그래서 톨스토이가 오히려 너무 싫어. 너무 싫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음 봤을 때는 레빈이 톨스토이 자케인 것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톨스토이는 이 레빈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더 직격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사람인데 재미가 저는 없어요. 재미가 네, 레빈 없고, 부분이. 레빈이 제일 재미가 없고 가버려. 넌 가버려. 전 브론스키는 취향이 아니고요. 네. 오히려 카레 맞잖아요. 왜 아까 뭐 처음 들어본다고 하셨어요, 네. 기자님. 아니야. 근데 어쨌든 겹친다니까요, 우리가.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이 주요 인물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우리 좀 신박하게 안나 카레니나 인물 소개지만 카레닌부터 해볼까요? 일단 제가 카레닌에 대해 좋아하는 면이 있어요. 네. 카레닌은 이 소설 속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간입니다. 어떤 인물형을 상상해보자면 그 와이셔츠 단추를 항상 끝까지 채워. 그렇죠. 그리고 항상 타이를 매는 그런 형의 인간이에요. 그리고 뭐 법, 규율, 그쵸. 종교적인 의무 이런 걸 되게 철저히 지키는. 어쩌면 제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제도를 상징하는 사람이죠. 근데 사실 카레닌이 되게 뭐 여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그리고 체면을 너무 중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안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외롭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거 역시 카레닌의 그 성장 배경을 보면 언뜻 이해가 되는 게 카레닌이 왜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랐고 오로지 두뇌 하나로 자수성가했다라고 그렇죠. 되어 네.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 특징이 그 감정까지 너무 세세하게 사실 발달이 될 수가 없는 없어. 거죠. 그렇게 다 신경을 썼으면 자수성가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사람들의 감정을 살피고 표정을 살피는 거는 어쩌면 여력이 닿지 않는 일이었을 수도 있겠다. 대신에 자기 자신에 대한 굉장히 높은 어떤 자신감과 자존감 이게 이 사람을 이제 버티게 하는 어떤 그 버팀목이었을 수 있겠다라고 상상을 할 수가 있고 제가 그 안나 카레니나 그 뮤지컬과 관련해서 행사를 하면서 카레닌 역을 맡은 배우님과 대화한 적이 있었는데 그 배우님이 해석을 하시기에 카레닌은 브론스키를 자기 급으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아래로 봤다. 네, 아래로 봤다.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되게 거만한 데가 있는 거죠. 거만하고 자신감 있고 그 교만함 그리고 그것에서 오는 어떤 그 딱딱함?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매력이
있다는 거죠. 물론 톨스토이는 이런 식으로 도덕적인 인간한테 사랑이 결여됐을 때 그게 얼마나 폭력적이냐 하는 거를 이제 카레닌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카레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안나 카레니나랑 브론스키랑 둘이 그 무도회 같은 데서 엄청 이게 둘이 막 이렇게 좀 쏙닥쏙닥거리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봤단 말이에요. 보고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 저들에게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알아차리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에서도 그거를 아예 모른 척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당신 뭐야 브론스키랑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그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안나의 감정도 없고 자기의 감정도 없거든요. 그냥 경고만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간접적인 표현. 근데 이게 어떻게 질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질투거든요. 질투죠. 질투 아닌 방식으로 질투를 하고 자존심이기도 약간의, 하지만 예, 화가 나 있는 이 모습이 괜찮다. 전 여기서 너무 그 똑같은 장면에서 레빈이 막 그 남자를 그 자기 아내인 키티한테 관심을 보이는 남자를 막 내쫓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인간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그냥 평범한 남편이네라고 생각했다면 이 카레닌의 요런 대응 아내의 감정도 묻지 않고 자기 감정도 얘기하지 않으면서 상황만 정리한다. 이게 되게 괜찮다. 저는 이 대화가 네. 점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모르겠네요. 저도 이 카레닌에 대해서 저 사실 저랑 너무 똑같아요. 제가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하시는 얘기가 너무 제 생각하고 너무 똑같아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말을 붙을 것은 없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어쨌든 안나는 이 결혼 생활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이 브론스키를 만나기 전까지는 별거 없었어요. 예, 네. 그냥 아들 잘 크고 있고 뭐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편을 사랑해서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지 오히려 되게 순종적으로 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게 없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생각을 훨씬 더 쉽게 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어쨌든 어떤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확 불타오르는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감정에 완전히 이제 휩싸인 안나 카레니나가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생겼지? 응. 귀가 못생겼다고 맞아. 해요. 저희 귀가 원래 저렇게 생겼나? 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남자가 훌륭하다. 오. 왜냐하면 흠잡을 게 귀야?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흠잡을 수 있었겠는가.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사실은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미 마음이 떴어. 그러니까 귀가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굴 봐도 흠잡을 데가 많은데 귀밖에 할 얘기가 없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귀밖에 할 얘기가 없어? 이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훌륭할 것이다. 훌륭할 것이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이 이상한 방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카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렇다. 그리고 사실은 만약에 카레닌이 무슨 엄청난 폭력가장이고 이 안나에게 굉장히 사납고 이랬다고 하면 안나의 외도라고 하는 건 필연적인 귀결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혼이 그 전까지는 뭐 엄청나게 만족스럽고 사랑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고 해도 별 문제가 없는 상황처럼 보였던 게 사실은 부족한 거였어를 깨닫는 방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 카레닌이라고 하는 인물이 악역을 맡을 필요가 없는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는데 카레닌의 매력을 잘 드러내는 문장이거든요. 한 번만 들어보시겠어요? 그 카레닌이 이제 풀네임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예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인생과 대면한 것이다. 그의 아내가 그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다는 사실과 맞닥뜨린 것이다. 그에게 이런 것이 무의미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보였다. 왜냐하면 이것이 삶 자체였기 때문이다. 그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아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제서야 그것이 삶 자체였음을 깨닫는 이 얽혀진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이다.
왜 이제서야 삶이 뭔지 알게 됐을까?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런 부분이 이 사람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모든 면에서 능숙한 사람인데 아. 아닌 거야. 아, 이 사람 사실은 되게 서투르다. 맞아. 라는 것을 요런 대목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인물에 대해서 사실 저는 처음 봤을 때는 카렌은 정말 아무 생각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도 많이 만나보고 맞아. 네, 많이 경험도 해보고 이제 나이도 들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걸 다시 볼 때 이 카레닌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조강지처 같은 느낌? 맞아요. 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한 번만 딱 하나만 더 낭독을 할게요. 지금 그는 여기서 그러니까 카레닌이거든요. 지금 그는 집으로 돌아왔다가 문이 잠긴 걸 본 남자가 느꼈음직한 그런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아니야. 아마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벽을 느낀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집으로 왔다가 문이 잠긴 걸 본 남자가 느꼈음직한 그런 기분을 맛보고 있었다. 아니야, 아마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 남자분들이면 자기 와이프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잠겼다? 보통은 부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비우지만 부수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 열쇠를 찾고 있는 그 모습, 그 바보 같은 모습이 괜찮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읽어주신 네. 요 대목 있잖아요. 네. 이거 약간 저는 처용가 같은 느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고 들어가는 사람은 카레닌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처용가에 나오는 어떤 느낌.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지. 집 밖으로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 이불을 들추는 게 아니라 그치. 나와서 노래를 불러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맞아. 예.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어떤 감정적인 역동이라고 하는 게 네. 주는 이 인물에 대한 이해가 네. 있다. 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공 얘기도 한번 해볼까요? 네, 이제 카레니나 얘기하고 안나 카레니나로 넘어왔는데 이 안나 카레니나에 대한 그 톨스토이의 사실 저는 표현이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단지 그냥 외모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니고 그 안나 카레니나의 얼굴을 표현할 때 쓴 되게 특징적인 단어가 있는데 절제된 활기가 있다라고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활기는 활기인데 절제된 활기. 이게 저의 어떤 추금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못 살겠다. 활기는 활기인데. 예. 지금 거의 내가 안나 카레니나랑 카레니. 그러니까 지금 카레닌의 배우자가 죽음이야. 어쩔 거야 이 상황. 근데 저희 남편이 실제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이유는 몰라요. 근데 진짜 항상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유는 몰라요. 제가 그렇게 뭔가 그걸 바란다는 걸 느낀 걸까요? 모르겠습니다. 항상 화가 나 있는데 아무튼 이 절제된 활기를 가진 게 안나 카레니나의 어떤 매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지만 이제 그게 어떤 굉장히 나이가 많고 권위적인 남편에 이제 가려져서 약간 그게 이제 얼굴로 확 피어오르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갇힌 듯이 있는데 이게 약간 기회를 엿보고 있는 그렇죠. 거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자기 오빠한테 연락을 받아요. 자기 오빠가 이제 바람을 피워서 맞아. 그 올케 언니랑 헤어질 위기인데 이제 네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명을 띠고 오빠네 집에 가려고 기차를 탔다가 그 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기차역에서 브론스키를 만나고 나서 역을 빠져나올 때 안나 카레니나가 그런 말을 해요. 불길한 징조예요. 라고 말을 하거든요. 진짜. 근데 이 말이 좀 그 중의적인 게 이제 그때 마침 기차역에서 누군가 치이는 맞아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어쩌면 딱 자기 앞에 딱 다가온 그런 뭔가 그 원래 약간 좋으면 좋지만 너무 좋으면 싫잖아요. 그 느낌 아시죠? 그쵸. 뭔가 쾌에서 불쾌로 넘어가는 수준의 강한 호감과 이끌림을 느낀 남자에 대한 그 표현을 이렇게 불길한 징조예요라고 저는 했다고 믿었는데 이 징조와 함께 시작된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그 절제된 활기가 이제 완전히 폭발하게 되는
이제 그 모습들이 안나 카레니나를 너무 사실 매력적으로 보이게 맞아요. 만들고 특히나 이제 처음에는 카레닌에게는 숨기고자 하잖아요. 이 사람이 눈치채고 있던 말든 어쨌든 형식적인 의미의 그러니까. 결혼을 굉장히 숨기다가 또 하나 되게 중요한 장면이 그 경마장 장면 아시죠? 남편과 함께 경마를 보러 가는데 이제 그게 어떤 사교계의 행사였는데 거기에 기수로 이제 브론스키가 나온 거예요. 근데 브론스키가 명마를 타고 있다가 막 달려나가다가 딱 그 말이 고꾸라지면서 이제 딱 봐도 사고 같은 현장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안나가 막 눈물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절규하는 대목이 아 진짜 뭐 이제 사랑이라는 거는 숨길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그 대목인데 뭔가 그 어떻게든 활기를 숨기려고 하던 모습 그리고 이제 그게 자기도 숨길 수 없는 순간에 터져 나오는데 그 형태가 눈물인 그 그러니까. 모습 이런 것들이 되게 안나 카레니나를 특징적으로 설명해 준다고 할 수 있죠. 이 소설에서 그 말씀하신 기차역에서 처음 만나는 대목도 되게 재밌는 게 둘이 처음 만나는 장소가 기차역이고 마지막도 결국은 기차에서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 만나서 결국 한 발짝도 못 가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처음 만난 순간 끝난 거예요, 이 맞아요. 얘기는. 맞아. 예. 맞아. 불길한 징조예요? 맞아. 불길한 징조 맞는 맞아. 거예요. 이 만난 순간 이제 여기서 그냥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결말이 여기서 이미 난 상황에서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는 것이지 이 마지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맞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차 그리고 이 기차라고 하는 것도 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기차는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의 산물이고 이 기차가 생김으로써 사람들은 통근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니까 먼 고향에서 평생을 살던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이제 이동해서 직업을 갖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고 여행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봤던 것 중에 제가 재밌는 게 이 안나 카레니나 이전에 프랑스에서 먼저 불륜 소설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죠. 뭐 적과 극이라든가 뭐 이런 작품들이 막 네네. 있었는데 그런 불륜 소설이 왜 그렇게 많았나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식민지가 많이 생기면서 식민지로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 남자들 지위와 계급이 높은 남자 원래도 물론 그렇게 많은 유혹에 노출되어 있었지만 더더욱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이 사람들이 그런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야기 이런 맥락을 다 같이 연결해서 이 기차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먼 곳으로 떠나고 먼 곳으로 떠났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을 처음 마주치게 되고 그것도 이 열차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간을 뛰어넘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이 열차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초에 그 기차역에서 이미 누군가가 치여 죽었다라는 식의 이 사고에 대한 언급이 나올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반복될 것임을 굉장히 운명적이고 필연적인 방식으로 반복될 것이라는 것을 전조하는 그런 대목이어가지고 그 대목이 그냥 이렇게 쑥 읽을 때는 그냥 이제 드디어 만났다. 드디어 안나 나왔고 드디어 둘이 만났다. 이런 정도로 이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걸 돌아보면 되게 심란해지는 거죠. 뭐 사실 이 장면을 진짜 천천히 읽으면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진짜. 엄청 의미심장해요. 네, 진짜 미쳤다니까요. 왜냐면은 이 둘의 만남은 그렇게 사실 불꽃이 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 이미 브론스키의 엄마가 있고 그 노부인을 그 기차에서 우연히 같이 타고 오다가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브론스키의 엄마가 있고 그 어머니가 그 안나 카레니나가 유부녀인 걸 알고 그리고 뭐 오빠가 나와 있고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우연히 만난 그냥 남자와 여자여야 되는데 그 순간 그냥 모든 단어 하나가 되게 갑자기 막 뚝뚝뚝뚝 이렇게 천천히 읽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기자님한테 묻는 질문 여기서 브론스키가 그 사고를 당한 그 어떤 그 사람의 가족에게 돈을 남기잖아요. 안나 카레니나를 의식해서 줬다 아니다. 줬다 아니다. 원래 이 사람 인품이다 아니면 의식해서 줬다. 저는 안 했다 쪽입니다. 그걸 의식하고 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고 이제 왜냐하면 저는 이 브론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비도덕적이거나
뭐 어떤 큰 문제가 있거나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카레닌이 이런 남자라면 나도 바람 피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네네. 그러니까 브론스키 역시도 이런 불륜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은 원래 쓰레기야 라는 쪽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안나 카레니나에 나오는 여기는 세 쌍의 부부가 나오고 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들 중에 누구도 그냥 선하거나 악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예. 그리고 그들 각각이 자신의 미덕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브론스키 역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이 사람이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나에게도 그 행동이 좋아 보일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전 잘 보이려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편협한. 너무 브론스키를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카레닌만 좋아하고 브론스키를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브론스키가 알겠어요. 되게 이제 매력적이라는 것도 알겠고 시종 무관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군인이고 카레닌이 굉장히 어떤 지적으로 발달한 사람이라면 브론스키는 되게 딱 육체적으로 봐도 그쵸. 굉장히 매력적인 남자. 그리고 얼굴도 되게 잘생겼다고 묘사가 되고 게다가 또 돈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다 갖춘 사람이야. 그런데 또 그만큼 다른 여인들의 마음을 좀 쉽게 얻고 그렇죠. 그치만 이제 또 그게 익숙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진 면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발을 슥 빼버려서 키티 같은 경우에는 마음에 그러니까. 상처를 입기도 하고 네. 하는 어떤 약간 정확하게 말하면 왜 오는 여자 안 맞고 예, 가는 여자 안 잡고 이런 예. 스타일이에요 보면. 예. 어떤 그냥 전형적인 그런 알파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보여서 매력이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뭔가 사람이 이렇게 좀 훅 파인 데가 있어야 이게 좀 매력이 느껴지는데 얘는 어디가 훅 파였지? 라고 보면은 그런 게 별로 없어 보여서. 약간 육각형 인재 같은 네, 사람인 너무 거죠. 육각형 인재라서 반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치명적인가? 다 던질 정도로 그 지점이 좀 저의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됐고 근데 그 톨스토이가 브론스키를 그 묘사하는 그 대목들이 이 사람을 좀 이렇게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캐릭터에 계속 어떤 치명적인 그런 것 매력을 주려고 그 처음에 그 안나 카레니나랑 무도회 같은 데서 만나서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때 뭐 브론스키가 안나 카레니나를 보면서 뭐 이렇게 뭐 말하는 듯 했다 뭐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는데 저는 당신을 모욕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요.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매 순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부녀인 안나 카레니나에게 접근하는 게 당신을 모욕하고 싶지 않지만 그저 나 자신을 구원하고 싶을 뿐입니다.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는 게 사실 이 브론스키라는 캐릭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톨스토이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편집자님과 제가 둘 다 이 브론스키 같은 사람이 있다고 믿질 않아서 이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책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좀 전반적으로 다 괜찮고 이끌릴 수 있는 유형의 사람일 수 있나? 이제 여기에서 근본적인 의심이 있는 것이고 사실은 그런 사람이라고 하면 사랑에 빠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저는 좀 약간 달라요. 뭔가 육각형 중에 한 모서리가 그만둬. 뻗어져 있어야 됩니다. 육각형이 다 뾰족뾰족하면 그냥 단추를 목까지 채워야 되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너무 방탕해요. 이 시종 무관. 맞아요. 네, 그리고 그게 별로예요. 네, 그러니까 그 브론스키는 결핍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게 결핍이 없는 게 별로예요. 네. 죄송해요. 눈 동그랗게 뜨고 얘기하지 맞아요. 말아주세요. 이 카레닌은 결핍이 있죠. 왜냐하면 이 자수성가라고 하는 게 함의하고 있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설명해 주신 자기를 통제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한평생의 과업이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혼도 그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이런 카레닌에게는 사실은 이런 어떤 의미에서는 외도는 있을 수 있는 일인 거예요. 하지만
알려지지 않고 그냥 잠깐 갔다가 온다면 그걸로 괜찮은 거예요. 외도한 아내를 처벌하려는 사람도 아니고 맞아요. 예, 헤어지겠다는 생각도 전혀 하지 않고 물론 시대상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아내를 처벌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이 삶이 지금까지와의 마찬가지의 궤도 위에서 탈선하지 않는 게 목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약한 면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지켜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어느 것 하나 흐트러지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것에 비하면 브론스키는 훨씬 더 자유분방한 사람이고 자유분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떤 것도 무릅쓸 필요가 없고 맞아. 자기 일테면 아까 그런 구애하는 말도 네네.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해서 죄책감 갖지 말란 얘기거든요. 나를 그렇네. 구원하려고 하는 그렇네. 거예요. 지금 당신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당신에 대한 내 마음이 이렇다는 것이지 라는 걸 서로 되게 어떤 상대방이 부담 느끼지도 않게 하지만 그렇네요. 자기의 마음은 충분히 전달되게 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고도로 그런 능숙한 화법과 발달한 몸과 그 화법 안에서 이 사람의 그 응축된 경험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게 별로랄까? 네, 저도 그게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아까 그 편지 네네,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투박해도 괜찮아가 아니라 투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죠. 네. 네. 근데 이 사람은 너무 매끈해. 맞아. 마치 무슨 공장에서 이렇게 다 맞아, 단련해가지고 맞아. 연마해가지고 어떤 흠도 없이 나온 그런 매끈한 스테인레스 볼 같은 사람인 거예요. 뭐 보기는 멀쩡한데 나한테는 매력이 없어 같은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안나에게는 치명적이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해석 저희 둘한테는 엄청 당연한데 약간 마이너한 건 아시죠? 그러니까 초마이너한 약간 마이너한 건 아시죠? 보통은 안나와 브론스키가 네. 완벽한 짝이라고 생각하니까 네네네네. 들으시는 분들이 네네. 책을 안 읽으셨으면 그건 염두에 그렇죠. 두셔야 돼요. 우리 얘기를 듣고 책을 읽으면 뭐야 이게 뭐야 그 사람들이 한 얘기는 뭐야 완전 반대니까. 완전 완전 반대입니다. 반대니까. 네. 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반적인 해석을 잠깐 말씀드리면 그 일반적인 해석에 따르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안나가 이제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지고 남편을 딱 봤는데 저 사람 귀가 왜 저렇게 생겼지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왜 진짜 누가 싫어질 때 네, 사실은 뭐 때문에 싫어가 아니라 이미 싫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뭘 봐도 싫은 거거든요. 그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한단 뭐 말이에요. 밥 먹는 것도 싫고 뭐 밥 먹는 그쵸. 소리도 싫고 막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이 귀를 가지고 얘기하는 대목을 이제 해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이 남편 카레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시스템 그 자체인 거예요. 이 시스템이라는 말에는 뭐 이게 가부장제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 그냥 사교계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를테면 아내를 때린 것도 아니고 괴롭힌 것도 맞아요. 아니지만 사실은 이 제도의 일부가 되어서 굉장히 억압적인 방식으로 이 아내를 대해왔던 사람이다. 이게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하고 그렇죠. 있는 얘기는 네. 네, 좀 한 귀로 좀 흘려 들으시면서 이렇게도 볼 수 있다. 그런 저희가 한 묘사는 잘 안 나와요. 극히 일부고 이게 극히 일부를 과장해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브론스키하고의 관계가 네. 안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네. 그리고 대체 불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이런 것을 경험한 적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사실은 브론스키가 만약에 이 사랑이 오래 지속되었다고 하면 저는 다른 여자 만나러 갔을 것 같거든요. 반드시.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소설 속의 상황에서만큼은 브론스키가 무슨 다른 데로 한눈을 팔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가 마치 진짜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뭐 불을 한번 태웠으면은 다 끝날 때까지 태우는 거. 초가삼간 다 태울 때까지 불을 끄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네. 안나 카레니나와 브론스키의 사랑도 묘사되고 이제 또 혹시 인물들 중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인물이 있을까요? 아니 사실 여기 레빈이랑 키티도 얘기해야 되는데 진짜 생략하고 싶은 게 레빈 톨스토이 작겠네. 왜냐면
안나 카레니나랑 카레닌 브론스키 여기 삼각관계가 어떤 이렇게 파멸로 향하는 하강 곡선이면 정확하게 약간 맞아. 요거를 네. 이렇게 무슨 이렇게 반대하죠, 도식화해서 우리가. 예. 레빈과 키티라는 어떤 힐링 커플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키티는 과거에 이제 완벽한 남자 브론스키에게 그 약혼에 대한 약속을 기대를 했지만 이제 실망한 상처를 갖고 있고, 이제 레비는 그런 키티를 되게 일편담심 좋아해온 어떤 남자를 묘사가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톨스토이의 분신 같은 캐릭터죠. 굉장히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민중과 친하게 지내면서 굉장히 반성할 줄 알고 사람이 근면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힐링 커플의 어떤 상승 곡선, 그리고 계속 추락하는 파멸 커플, 이 삼각관계가 이렇게 딱 대비를 하도록 해놓은 게 사실 톨스토이의 계산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런 힐링 커플 드라마에 나오면 누가 봅니까? 지를. 누가 봐요. 그러니까 누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안나 카레니나를 좋아하는 이유도 전 이게 너무너무나 유명한 비극이기 때문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유명한 그 소설 첫 문장도 있잖아요. 아, 네네. 네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이 문장이 굉장히 유명한데, 만약 누군가에게 행복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을래? 읽을래? 아니면은 불행한 가정의 이야기를 읽어볼래라고 하면 저는 많은 분들이 후자를 선택하실 것 같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행복에는 사실 이야기가 없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 첫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제 많이 좀 상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톨스토이가 정확한 해석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모습이 행복한 가정에 모두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상상할 때 어떤 그 일반적인 조건이라든가 모습이 있는 거예요. 뭐 건강한 아이들, 뭐 부부, 그리고 화목한 가정, 뭐 넓은 집, 좋은 차, 이런 약간 일관된 모습이 있는가 반면, 사실 불행에는 그런 어떤 정확한 상이 없고, 보통 불행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여기에는 그 무조건 불행에는 무조건 그것을 당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밖에 그쵸. 없는 그런 면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극 속에서 딱 그 사람 캐릭터가 보이잖아요. 비극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나름의 이유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불행에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안나 카레니나가 행복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다가 그치. 비로소 불길한 징조예요라고 딱 이렇게 천둥 번개가 딱 치는 순간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는 것처럼, 사실 이 첫 번째 문장은 생각하면 그 비극의 효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레빈과 키티는 어쨌든 이 행복한 가정에 속하니까 재미가 재미가 없어. 없어요. 그리고 정말 불행한 이라고 얘기를 할 때 거기엔 진짜 오만 가지 오만 그림자가 가지가 있거든요. 있죠. 예. 네. 진짜 어떤 것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대체로는 그 많은 것들이 한 번에 일어나고, 예, 그런 국면이 있는 것에 비해서 진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행복하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떠올리는 그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거기서 대체로 벗어나지 네.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행복은 과소평가하고, 아. 예, 남의 행복은 되게 과대평가하는 네,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를 떠올릴 때 항상 그 불행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막 이렇게 조명하는 경향이 있고, 남은 항상 그 행복한 부분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 그런 면들까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야기 첫 문장이 갖고 네.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 진짜 첫 문장이 너무 좋다. 이게 무슨 얘기지? 하고 되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계속 책을 읽어가는 내내 그 첫 문장하고 이게 무슨 어떤 관계가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생각하게 네, 되는 부분도 네.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인물 군상 하나하나도 그렇고, 저도 레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이 안나 카레니나에 빠지게 된 계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이 안나 카레니나에 빠지게 된 계기를 얘기하자면, 안나 카레니나가 이제 고전 중에 고전이잖아요. 근데 고전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기대하는 바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약간 인물 군상들을 개괄해서 세계를 축소해 놓은 것 같은, 어떤 이렇게 지구본을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쾌감을 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개괄 속에 그 세부가 이제
정말 엄청나다라고 느끼게 하는 게 있는데 이 톨스토이의 고전 안나 카레니나는 개괄의 힘과 그 세부를 최대한 풍성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힘,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있는 작품인 거예요. 카레닌이 제도를 상징하고 안나 카레니나가 그 제도 속에 있는 뭐 절제된 활기를 상징하고 이 어떤 이 상징들도 충분히 있지만 사실 이게 약간 스테레오타입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게 읽는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에서 안나 카레니나가 사실 브론스키한테 그 거의 끌려간다고 해야 되나? 그 감정에 끌려가는 그 대목은 그래, 진짜. 한 번 읽으면은 잊히지 않는 뭔가가 있어요. 음.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안나 카레니나가 처음에 그 브론스키에게 분명히 호감을 느끼지만 한번 도망가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는 아이가 있고 남편이 있기도 하거니와 그 자기 올케의 동생, 그러니까 사돈 처녀라고 할 수 있죠. 사돈 처녀인 키티와 브론스키가 거의 약혼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브론스키와 춤을 추고 무언가 통했다는 것을 자기도 느끼지만 키티에게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쨌든 이거는 결혼하지 않은 저 두 사람의 몫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빠져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저 불 붙는 거야. 그래서 기차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그 도망가는 기차에 브론스키가 따라 붙습니다. 소름 돋아 지금. 근데 그 장면의 묘사가 제가 이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따뜻해. 아주 따뜻해. 타는 듯이 뜨거워. 근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그녀는 고쳐 앉으며 스스로에게 단호히 물었다. 그러더니 마치 누군가를 갈기갈기 찢기라도 하듯 어떤 날카로운 소리와 쿵쿵거리는 소리가 무섭게 들려왔다. 그러자 빨간불이 눈을 부시게 하더니 곧 모든 것이 벽 속으로 숨어버렸다. 안나는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무섭지 않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약간 좋을 때 우리는 하늘을 붕 뜬다고 묘사를 해요. 그 진짜 좋으면 약간 아래로 떨어지는 느낌 들거든요. 정확한 묘사예요. 그 기차에서 너무 그 기차 안이 답답하니까 잠깐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바람을 쐬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차가 막 달리고 있으니까 막 그 떨어질 듯한 그런 어떤 위험한 장면이죠, 사실. 근데 그 순간 그 위험이 무섭지 않고 유쾌하게 느껴졌다. 떨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는 게 뭔가 진짜 좋다라는 느낌? 그냥 이거를 여기로 요약하고, 가야겠다. 떨어져야겠다라는 그 느낌을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작가라고 상상해보면 이렇게 뭔가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있고 그 사람한테 끌리는 상대를 상상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을 그린다고 하면 그냥 뭐 몸이 붕붕 떴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게 너무 적확한 세부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좋은 걸 넘어서는 거죠. 그쵸. 좋다고 말할 수 있는 맞아. 정도가 아닌 거야.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떨어진다. 이 하강이라고 하는 이미지는 항상 이제 이런 창작물에서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인데 이 하강 추락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아름답고 신성하며 남들이 우러러보는 여기가 아니라 저 바닥에 있는 것, 남들의 시선을 피해야 하는 것, 숨겨야 하는 것에 가까운 이 아래로 추락하는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를 알게 되는 순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말려? 누가 말려 이거를. 내가 내려가겠다는데 누가 말릴 거야. 그래서 지금 읽어주신 요런 대목 같은 게 그냥 이 지금 위험한 데 서 있으니까 이런 기분이 드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 표면적인 부분이 맞아요. 있고 근데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러니까 지금 이 막 떨어질 것 같은 이 아슬아슬하면서 위험한 기분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이 감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구나. 지금 기껏 피해오는 척 했지만 앞으로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근데 이 소설에는 이런 게 한가득이에요. 어디를 맞아. 봐도 다 암시적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모든 장면이 앞으로 벌어질 일을 다 암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벌어진 일은 다 과거 일에 벌어진 일의 모든 일의 그 반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이 무슨 안나 까리나 얘기를 할 때 뭐 완벽한 소설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얘기 괜히 하는 건 아니다. 진짜로. 톨스토이가 잘 썼다. 네, 진짜 잘 썼다. 네,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길고 한번 이렇게 읽기 엄두를 내기가 힘든 부분은 있는데 보고 나면은 되게 그 마음에 와닿는 대목을 맞아요. 다 제각각 맞아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예,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최애가 생긴. 근데 어떤 분들은 레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빈 같은 인물 그러실 어떻게 수 있죠. 보면은 네네. 이렇게 별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네. 우리가 생각하는 좀 뭐라고 할까 이상적인 그 시민상 같은 이미 그 표현 안에 작가님의 불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근데 모범시민상? 네, 모범 시민상. 근데 뭔지 아시겠죠? 아, 네네. 네, 그러니까 알죠. 뭐랄까 옆집에 살면 좋을 것 같아. 네, 레빈 네. 옆집에 살고 싶은데 레빈이랑은 살기 싫어. 이 미묘하지만 네, 결정적인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돈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진짜 만약에 우리 애가 이런 시아버지를 모시게 됐어. 맞아요. 너무 안심될 네, 것 같아요. 안심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 작품하고 되게 멀리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는 것 네. 같지만 이게 이 작품 얘기예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안나 까레리나는 읽은 사람이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른 얘기를 네. 할 수 있는 작품이라고 네. 생각을 하고 뭐 이 작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루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나 까레리나의 실제 이야기가 실제 사건이 있었다는데 네네. 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고 뭐 톨스토이는 이 당시에 뭐 몇 살이었고 이 시기가 작가 인생에서 어떤 뭐 위치에 있었고 이 뭐 참여록을 언제 쓰고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작품을 이해하고 그 문학사적으로 중요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희는 카레닌이 좋다. 생방송 카레닌이 좋다. 아니, 기자님이 저 멀리로 가시다가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다가 다시 저 멀리로 가시는 모습이. 지금 방송 카레. 그래서 되게 너무 당황스럽네. 왜냐하면 카레닌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가지고. 아, 저 원래 그런 원래 그런 편. 성향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제 이렇게 여러분도 읽으시면 네네.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이거 아마 안나 까레리나 안 읽고 들으시는 분들도 재밌게 들으실 텐데 이거 읽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는 얘기가 훨씬 더 아마 재밌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카레닌이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뭐 만화 안나 까레니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악역으로 나와요. 맞아요. 예. 굉장히 아내를 속박하고 음. 구속하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제 원전을 읽어보시면 사실 결이 많이 다르거든요. 되게 딱딱하고 약간 그런 독일인 같은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만둬.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작품 속 명장면, 네. 문장 이런 거 한번 보고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마무리를 할 그 문장을 여기 짧게 소개하고 넘어가라고 네. 쓰셨는데 죄송한데 짧게. 왜냐면은 이렇게 한 장면이 좋은 게 아니고 제가 찝어드릴게요. 아, 네네. 3권에 6부가 있습니다. 6부. 근데 나 이거 한마디만 네. 끼워둘게요. 3권이 진짜 좋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금 1권, 3권 엄청 길잖아요. 3권이 너무 좋아. 왜냐면 일단 1권은 사랑에 빠지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2권은 약간 그 불안한 행복이 유지가 되다가 이제 3권에 본격 추락. 추락 가도를 달리는데 저는 이 추락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왜 흥미롭게 생각하는지 뭐 모르는데 알겠어. 근데 뭔가 그 추락을 바라보는 그 안전망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위선적인 시선이랄까? 맞아요. 이런 것들이 제가 너무 공감이 가서 근데 나는 이번에 다시 읽으니까 뭐 이 삼각관계도 좋은데 이 시선이 너무 좋다. 사실 그게 제가 이 고전덕질에서 이 작품을 다루고자 한 네. 이유였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돌리라는 인물이 있어요. 돌리는 안나 까레니나의 올케예요. 근데 오빠가 아까 바람을 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오빠의 바람을 덮어줍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우리 집 안에서 내가 있는데 우리 딸의 가정교사랑
바람을 필 수가 있어요. 너무나 배신감을 느끼지만 이 여자한테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이미 애들이 줄줄이고 자기는 어떤 경제권도 없고 그렇죠.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남편을 아직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외도를 덮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결혼 생활 이어가요. 근데 문득 남편이 지금은 뭐 표정이 좋아 보여도 좋아 보이는 대로 좀 불안하고 그쵸. 아니면 아닌 대로 불안하고 하는 그 불안의 마음이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전면에서 계속 시위하듯이 내보일 수가 없는 입장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아가씨의 이 삶이 되게 위태로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 가보지 않은 길을 바라보는 이 남편의 바람을 한 번 묵인한 그리고 그 후로 몇 번 묵인한지 스스로도 모르는 이 여자의 시선이 너무나 뭐라 해야 되지? 현실적이에요, 묘사가. 이 돌리는 심지어는 안나 카레니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거든요.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비난할 때 항상 마음속으로는 근데 나는 사랑했기 때문에 남편의 바람을 묵인했어. 근데 안나는 심지어 남편을 사랑하지도 않았잖아. 사랑하지 않았는데 이걸 배신이라고 할 수 있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두 사람 다 행복하면 안 돼? 이렇게 머리로는 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실제로 안나랑 브론스키가 살고 있는 집에 방문을 하는 내용이 이 3권의 이제 120쪽부터 펼쳐지는데, 그러니까 머리로 우리 아가씨 행복해야 돼. 우리 아가씨 좋은 사람이잖아. 나쁜 사람 아니야. 우리 아가씨는 행복할 권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그 집에 가서 이 사람이 되게 약간 불편함을 느껴요, 처음에. 근데 첫 번째로 불편한 게 뭐냐면 아가씨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남자랑 결혼했네. 그래. 어. 그래. 너무 부자고 외모도 너무 매력적이고 호쾌해. 이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에서 안심은 되지만 나는 막연하게 아가씨가 외도를 해서 이제 이 남자랑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이 남자가 흠결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추락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보러 간 건데 너무 잘 살아. 너무 잘 산 거야,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자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킥이에요. 사랑을 받고 있고 하고 있는 여자의 그 걸음걸이부터 그러니까 발끝부터 딱 그 사랑에 대한 자부심으로 쫙 펼쳐져 있는 그 자태를 바라보고 자기가 느끼는 주눅듦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을 봤을 때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사실 그게 제일 못 견디는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보고 약간 미쳐버리는 딱 그거잖아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떤 외적인 조건들까지는 그래 내가 이성으로 그래 우리 아가씨 결혼했으면 잘 살아야지 뭐 어디 부족한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나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인간됨으로 참아 넘길 수가 있는데 같은 여자로서 아가씨고 뭐고 다 떼고 같은 여자로서 진짜 사랑 하나에 이 사람 모든 걸 걸었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그 사랑 하나로 빛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자기도 알 수 없게 질투심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뭔가 대화가 어긋나고 삐끗하고 안나는 자기를 보고 이제 올케 언니니까 모든 걸 이야기하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계속 붙잡고 이렇게 꿇어앉히고 이렇게 시시콜콜 털어놓고 싶은데 나는 이상하게 이 대화가 불편해. 나는 이상하게 혼자 있고 싶고 계속 여러 날 묵었다 가라고 하는데 그러고 싶지가 않아. 라는 감정을 이렇게 어긋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지점의 묘사가 이제 너무나 공감이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 돌리의 마음이 위안을 받는 순간이 오는데 안나가 브론스키와의 사이에 딸을 하나 두거든요. 근데 그 딸한테 놀라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나는 이미 사랑에 사로잡혀서 브론스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지금 카레닌이 이혼을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기는 메인 몸인데 브론스키는 사실 법적으로는 자유롭거든요. 아무리 사람들이 우리가 부부라고 해도 브론스키는 사실은 이제 결혼 안 한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브론스키가 여전히 나를 이전처럼 사랑하느냐라는 것에만 온전히 관심이 꽂혀서 사실 딸이 좀 뒷전인 데다가 또 딸이 뒷전인 데는 자기가 놓고 온 그 카레닌 사이에서 그치. 낳은 첫 아들 그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걔를 놓고 와서 얘를 예뻐한다는 게 자기가 생각해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브론스키가 섭섭할 정도로 딸에게 무심하게 굴거든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 어딘가 뭔가 삐뚤어져 있다라는 것도 느끼고 계속 올케가 얘기해요. 아니, 카레닌한테 이혼해달라고 해. 이 가정이 온전해지려면 그렇게 해야 돼 하고 조언을 하는데 안나 카레니나가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그 이혼을 하기를 미루는 듯한 말을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왜 브론스키랑 분명히 법적 부부가 되고 싶을 텐데 왜 이혼을 안 하려고 하지? 근데 이제 안나 카레니나가 이제 올케한테만 마음을 터놓고 말하기를 이혼을 쉽게 해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혼을 하는 조건으로 분명히 나를 이제 아들과 멀어지게 할 텐데 나는 아들을 데려올 수 없을 텐데 그게 너무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브론스키와 내 아들 세료자야. 근데 이 둘이 함께 있을 수 수가 없어. 없다는 거. 한 화면에 있을 수 없다는 거. 그게 제 인생의 불행이에요. 라고 말하는 순간 돌리가 여기가 내가 누울 곳이구나. 여기가 내가 위안을 얻을 대목이구나 라는 걸 느끼고 갑자기 자신의 그 삶에 굉장히 어떻게 안도를 하면서 활력이 생기는 거지. 안심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대목이거든요. 홀로 남겨진 돌리는 기도를 드리고 침대에 누웠다. 그녀는 안나와 이야기하는 동안 진심으로 안나를 불쌍하게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안나에 대한 생각에 몰입할 수 없었다. 그녀의 집과 아이들에 대한 기억이 그녀가 전에는 몰랐던 어떤 새롭고 특별한 매력과 함께 어떤 새로운 광채와 함께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다. 그녀의 이 세계가 이제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져 그녀는 그 무엇을 준다 해도 그 세계를 벗어난 곳에서는 하루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내일 꼭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자기 삶의 어떤 타인의 불행으로부터 자기 삶의 위안을 얻는 이 대목이 되게 뭔가 소름 끼칠 정도로 사실 현실적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모든 것을 잃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얻는 위로이지 않나? 자위하는 마음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이 너무나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이 돌리가 안나를 보는 시선이 굉장히 그 단순한 질투도 아니고 그리고 단순한 뭐 시기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라는 것. 왜냐하면은 이 돌리가 이렇게 그 자기 집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다시 가족에게 돌아가잖아요. 여행을 끝내고. 근데 거기 돌아가서 이제 사람들이 막 묻는 거예요. 안나 어때? 뭐 안나 뭐 어떻게 지내? 잘 지내? 근데 거기서 안나와 브론스키에 대한 험담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들보다 도덕적인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런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안나 엉망이더라 라는 말을 혹은 뭐 안나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는데 속이 골맞더라 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침묵으로 지키고 싶은 내 생활에 대한 자부심. 나는 안나처럼 사랑의 한복판에 있진 않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그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좀 나갔다. 문제가 갑자기. 있어. 저기 선생님. 네. 카레닌하고 결혼한 사람은 누구죠? 접니다. 근데 진짜 이게 톨스토이가 정말 이런 이 사람의 마음을 너무 귀신같이 잘 썼다. 그러니까 귀신 같아요. 네. 귀신 같아요. 정말 그 네. 대목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만약에 돌아가서 그냥 진짜 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지만 사실은 좀 이래 보이더라. 뭐 아들을 두고 온 것 때문에 뭐 마음이 상한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 거. 그걸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남들이 보는 것과 관계없이 나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는 것. 맞아. 네, 그리고 그 존엄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참이라는 거. 맞아.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이어도 안 되고 내가 잘 알고 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비참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들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주려고 해도 가까워져야 돼. 맞아요.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상처도 안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애초에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지금 오빠가 바람을 펴서 그러니까 거기 이혼 말리러 가다가. 이혼 말리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항상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 그리고 뭔가 그죠. 난처한 상황에서 도망도 못 가는 사람, 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음. 심지어 뭐 그렇게 매력적이지도 않아. 음. 안나는 지금 뭐 나이도 훨씬 실제 나이보다 젊어 보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절제되어 있는 활기라고 하는 거. 매력. 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추문의 주인공이 되는 순간조차도 이 사람은 너무나 아름답고 또 계속해서 사랑받고 있는 거죠. 이 사랑이 끝나지 않는 맞아. 상황이야. 자기가 볼 때는. 맞아. 그래서 비참한 걸 좀 보려고 갔는데 너무 잘 살고 있어. 또 너무 괜찮아 그 너무 남편이. 괜찮아. 네. 이게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가 괜찮아. 여기서 약간 다들 약간 멘붕 오거든요. 근데라고 하는 그 대목부터가 맞아. 자기의 삶을 풀 긍정하게 만드는 맞아. 이 대목이 정말 이 흐름 자체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와 이거는 너무 남의 얘기 같지 않고 아마 이런 감정을 다들 각자의 경우에서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마음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나 좀 잘 살고 있는 듯 이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 이 이상한 상쾌함.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런 거를 어디다 꺼내놓고 얘기할 일은 없지만 책을 보다가 갑자기 거울을 딱 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야. 이거 나잖아. 이거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그렇게 묘사를 잘했으면 어떤 장면에서는 안나가 나 같은데 또 이 장면에서는 또 돌리가 나 같은 거예요. 계속 공감을 하게끔 톨스토이가 글을 쓰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이 미친 붓질이 뭐냐면 돌리가 갔잖아요. 가고 나서 브론스키랑 또 키티도 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안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돌리를 좋아해줘서 기뻐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 올케를 좋아해줘서 기뻐요. 돌리를 좋아하는 것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브론스키가 그럼 난 그녀를 오래전부터 알았어. 그녀는 정말 착한 여자야. 하지만 지나치게 산문적인 것 같아. 라고 말하거든요. 산문적이라는 말이 시와 산문, 그 구분할 때 산문이에요. 근데 이 소설 1권부터 2권, 3권 전체에서 제가 몇 번인지 세어보진 않았는데 약간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형용사로 저 사람 시적이야, 혹은 저 사람 산문적이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좀 되게 기분 나쁘지 않아요? 뭔가 산문적이다? 그러니까 시적이라는 거는 자기들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 안나와 브론스키처럼 뭔가 그 여백과 절정의 리듬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기 같은 사람들 시적이라고 하고 이 부부가 돌리처럼 되게 안정적이고 약간 뭔가 질서를 중시하고 현실에 순응하고 순응하고 지루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을 산문적이라고 산문적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이 구분이 이 작품 안에 있는데 이 시적인 사람들이 그 뒤에서 저 사람 되게 산문적이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뭔가 최종 모욕 같기도 하면서 되게 뭔가 딱 아프게 왜냐면 여기 굳이 구분하자면 제가 산문적인 사람 아니겠어요? 되게 아프게 들리다가 제가 또 약간 위안할 한마디를 생각해냈어요. 뭐냐면 이 시적인 두 사람의 사랑이 사실은 1800페이지라는 이 산문의 형태에 담겨 있잖아요. 시가 아니라. 근데 그게 문득 이 톨스토이가 묘사하고 싶었던 어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모순이 아닐까? 두 가지 모순을 말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나와 브론스키가 그렇게 사랑했음에도 그 두 사람만의 어떤 결혼이라는 생활에 오니까 조금씩 좀 먹고 서로를 무너뜨려 가는 것처럼 이 어떤 가장 시적인 것, 안나 카레니나의 사랑, 뜨거운 열정, 이것을 담는 그릇이 이 1800페이지의 산문이고 그 산문 속에서 이 가장 시적인 사랑이 담겨 있다라는 거. 이게 되게 모순적이다. 시는 산문을 필요로 하고 또 산문은 또 시를 필요로 하는 이게 계속 우리가 또 생각하면 흔들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를 그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저는 그 추구미라는 단어를 네. 그러니까 좀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표현이 네. 재밌다고 생각하는데 추구미는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그쵸. 추구를 하려면 네. 내가 없으니까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게 나랑 내가 이미 그걸 갖고 있다면 그건 추구미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나 자신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게 추구미다라는 걸 얘기하는 순간 이미 나는 나한테는 없다를 전제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간격은 좁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아마 이 산문과 시의 관계도 그러니까 이 작중 인물들이 말하는 방식대로의 이 산문적이고 시적이고라고 하는 것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서로를 뭔가 추구하는군요. 네, 시는 네, 산문을 추구하고 그렇죠. 산문이 시를 추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렇게 사실 불륜인 경우에 흔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흔해 빠진 방식으로 세상과 타협하면서 남들 눈치 보면서 살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해서 기껏 용기를 낸다는 게 불륜의 용기를 내가지고. 근데 그 끝이 무엇이냐. 결국은 그들도 산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맞아요. 생활을 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매일매일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게 끝나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이 시작되는 그쵸. 것이기 때문에 이런 영원하게 뭔가 이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것은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사실은 그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상태는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 속에 있는 것이었지 내가 가진 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낭독해 주신 대목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되게 너무 좋고 인상적이고 그리고 이것은 소설 속의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일상 중에 누구나 하는 이야기다. 그래서 사람들 저는 그 약간 못된 얼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남 불쌍하다는 얘기하면서 웃는 거. 뭔지 아시죠? 알죠. 야, 어떻게 나 이번에 내 친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너무 안 됐다고 안타깝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사람 얼굴이 행복해.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막 활짝 웃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만족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럼요. 불쌍한 얘기를 동정하면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그 되게 안 좋은 만족감 같은 게 얼굴에 확 이렇게 드러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른이 되면 그거를 이제 단속할 수 있게 그쵸, 되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이 후반부의 장면들을 읽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제가 고른 장면도 3권입니다. 3권인데요. 똑같은 권에서 골랐네요. 네, 3권이 진짜 재밌어요. 맞아요. 3권 결국은 이 책은 3권까지 가야 돼요. 이 앞에 뭐 어떻게 사랑에 빠지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안나의 속마음에 대해서 나오는 대목인데요. 그는 서재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 위에서 그의 얼굴을 비추며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가 잠든 지금 그녀는 그에 대한 사랑이 너무 깊어 그를 바라보는 동안 애정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만일 그가 잠에서 깨면 그는 자신의 정당성을 의식하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리라는 것을. 그리고 틀림없이 그녀는 자신의 사랑을 그에게 말하기도 전에 그가 자기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입증하려 들리라는 것을. 그녀는 그를 깨우지 않고 자기 방으로 돌아와 또 한 번 아편을 복용하고는 아침까지 무겁고 불완전한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자는 내내 계속 자신을 느끼고 있었다. 라는 대목인데 제가 이 대목을 뽑은 이유는 참 이게 우리가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계속 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의 순간이 항상 있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어떻게 다시 할 수 있어. 뭔가 방법이 있어. 아직 방법이 있어. 이게 끝까지 온다고요. 근데 안나는 어디까지 가느냐? 스스로를 죽이는 데까지 가요.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안 죽을 수 있는 순간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런 사실 죽을 이유가 딱히 네, 안 죽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 안나가 죽는 것은 그러니까 이를테면 무슨 세상의 돌팔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됐다. 뭐 생활고가 심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됐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안나는 결국은 어떤 자기 스스로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없애고 괴롭히는 방식으로 이런 선택을 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계속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있는 거죠. 생각할 수 있는 순간, 그다음에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순간, 아니면은 뭐 옛날같이 살 수는 없겠지만 남편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그런 순간들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런 순간을 가장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잠들었을 때. 두 사람이 깨 있을 때는 계속 싸우기 때문에 아니면 계속 네, 말로 서로를 네. 힘들게 만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고 있을 땐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고 있으니까 생각이 명료해져? 그러면 이제 나도 아편을 먹고 자야겠다.로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너무 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나 산문적인 대목이네요. 너무 산문적인 대목이죠. 네. 이 소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우리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살아가는가.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안나는 남편하고 사는 게 기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는 남자하고 타협하고 사는 게 기만이야라고 생각해서 진짜를 찾아서 이제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을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사실은 그렇게 사랑을 이룬 것이 아닐 뿐더러 자기는 여전히 불안하고 불행하고 그 사실을 자기가 사랑한다고 생각한 사람하고도 얘기할 수가 없어. 나는 스스로를 기만하기 위해서 아편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것을 얻은 순간에 비로소 자기 기만이 완성된다는 것. 이런 역설 같은 네네. 것이 되게 잘 보이는 대목이어서 저는 이 대목을 굉장히 좋아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3권이 진짜 진국이다. 맞아. 3권에 가면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게 빌드업이었고 그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인물들의 속마음을 훨씬 잘 알 수 있고 이들이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진짜 다 이렇게 내 것처럼 읽으면서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3권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 막 이제 브론스키는 안나를 사랑하면서도 남자로서의 독립심이라고 말하는 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하고 싫다고 나는 브론스키가 싫다고. 그래 자꾸 출타를 해요. 먼 데로. 그리고 안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말하면 이 사람의 아이도 갖기 싫어. 왜냐면 아이 가지면 몸매가 망가지니까. 그냥 정말로 이 사람한테 계속 매력적인 여자이고 싶어서 일부러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남자들 심지어 레빈에게조차 더 매력적인 여자로 보이기 위해서 굉장히 뭐 무의식인지 의식인지 모르겠지만 그 매력을 뽐내고 이런 이제 점점 이제 미쳐가는 이제 경지에 이르러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하면서 그러나 분명히 아직은 사랑하는데 서로를 이렇게 좀먹어 들어가는 그 장면이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그 너무나 그 무너져가는 그 장면이 너무너무나 재밌어요. 자, 오늘 박혜진 편집자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사실 네, 그래요. 박혜진 편집자님이 좀 변태인 거죠. 그래서 정말 아마 안나 카레니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가장 본질과 동떨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보세요. 이 책 표지에 19세기 러시아가 나온 위대한 예술가 톨스토이 뭐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에 대한 톨스토이의 모든 고민이 집약된 걸작이라고 써놓고서는 하지만 저희가 이야기한 소설도 안나 카레니나다. 맞다. 네, 그래서 일단 사실 전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보통은 리딩 케미스트리 다른 코너들은 이제 문답을 정리를 다 해가지고 하는데 이 코너 같은 경우는 박혜진 편집자님이 이제 하실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다 그냥 즉흥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게 이 재난의 시작인데 근데 제가 이제 그래서 저도 책을 읽으면서 이 책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누구랑 살 수 있는가? 어. 이 남자들 중에서 어. 누구랑은 살 수 있다. 누구랑은 살 수 없다. 어. 약간 그런 식으로 네. 약간 이상하게 월드컵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다 결혼한 사람들 얘기니까 네네. 결혼한 커플이 몇 개 나오니까 이 안나의 오빠부터 시작해서 어. 다 이제 남자들이 남편들이 있잖아요 여기. 최악은 누구예요? 레빈이랑 똑같아요, 저랑. 레빈하고 못 살아. 아, 못 살아.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라고 생각하고 왔단 네, 말이죠. 네. 근데 그걸 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네. 결국 그 얘기를 하게 됐다. 아니 제가 쓸 말을 한번 원고를 정리해서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여기 PD님께 항상 이렇게 드리는데 너무 죄송한 게 항상 그걸 쓰고 나면 이 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이 왜냐면 쓸 때까지는 저도 편집자의 자아가 있어서 이렇게 좀 줄거리부터 해서 그쵸, 이렇게 그쵸, 쭉 그쵸. 이렇게 쓰는데 그걸 딱 보내고 나면 이 말 하지 말아야겠다. 그리고서는 나와서 엉뚱한 소리만 근데 하고 가고. 하지만 바로 그것이 고전독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사랑하시는 이유이다. 근데 저는 이 콘텐츠를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제가 진짜로. 죄송합니다. 제가 괜찮습니다. 출연자로서 이 프로그램을 알려야 되는데 하지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들으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보다 네. 이렇게 헛소리 하시는 게 그리고 심지어 저도 안 듣는 거 아시죠? 두 번은 못 들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 생방송 카레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네. 이야기였다는 점을 근데 말씀드리면서 너무 통해서 기뻐요. 그게. 그렇죠. 같은 남자네요. 근데 어쨌든 레빈은 안 돼. 레벨. 레빈은 안 돼요. 예. 그것을 공통점. 브론스키도 저는 안 된다. 그냥 세모. 예. 그러니까 매력적인 건 알겠어. 하지만 내 사람은 아니다. 같은 느낌으로 맞아. 보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한 안나 까레리나는 밀리의 서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